네, 지수가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약보합까지 올라왔고요. 반면에 오늘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1% 넘는 하락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결정적인 투자에서 특집을 준비한 것을 시장은 알았을까요? 여러분들 느끼는 시장은 요즘 종목별 변동성이 커서 정말 추우실 텐데 올해도 그리고 내년에도 강세장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우리 시장의 대표 강세론자를 모셨습니다. 오늘 특집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의 이경수 센터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경수입니다. 네, 저도 한 15년 동안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제가 본 승진이 가장 빠르고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가장 오래 하고 그런 분을 저희 매일경제TV에서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센터장님. 예, 저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영광입니다. 네, 왜 이제 나오셨습니까? 네. 다 이유가 있으시다면서요. 시장이 어려울 때 강세론자가 나와야 한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나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일단 강세론자 이런 유연성이 떨어지는 단어를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지금 상황이 이제 저희는 강세장이라고 보니까 네.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강세론자로 이렇게 불려지는 것 같고 예. 시장을 좋게 보는 사람이 시장이 오를 때 나오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시장이 힘들고 조정을 받을 때 그 생각이 유효한지에 대한 판단을 투자자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죠. 아주 시장이 어려울 때 특히 변곡점에서 지금이 어떤 방향으로 위로 혹은 아래로 갈지 우리가 가장 헷갈릴 때 제일 먼저 찾는 분이 수년 동안 센터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년 시장 우리가 어려운 일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물가 올라가죠. 당연히 경기도 안 좋죠. 그리고 지금과 같은 변이 바이러스 이야기가 계속 우리의 발목을 일상생활로 돌아가는데 발목을 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시장 강하다고 보시는 건 이유는 뭡니까?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요즘 왜 이렇게 힘든가에 대한 이유를 좀 찾아보면 네. 그 뒤에 방향성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전략 이런 것까지 쭉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준비된 그림을 통해서 혼란스러운 이유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변수들도 나오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아주 큰 흐름에서 일단 먼저 살펴보면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금융위기죠. 10여 년 전에 금융위기를 겪고 난 이후에 환경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었는데 그 중심축이 사실 뉴노멀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이 3저에 해당하는 현상이 나올 거다라고 하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흘러갔죠. 근데 이때 이제 이 단어가 나왔을 때는 사실 좀 부정적인 단어였어요. 성장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금리와 물가가 낮아서 전체적으로 가라앉는 느낌의 금융시장 환경을 예상을 했던 거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뒤집어서 어떤 작용을 했냐면 그러니까 이제 정부들은 강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게 되고요. 성장이 이제 저성장으로 가니까요. 성장을 일으키기 위해서 돈도 풀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도 이제 펼치게 됐고요. 그리고 산업적으로는 이제 성장이 없는 기존의 산업들이 나타나니까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 성장 욕구가 계속 이제 자극돼 와서 오히려 이 기간 동안은 이제 주식장이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초강세장을 이뤄왔고 글로벌 증시도 얼마 전까지 전부 다 10여 년 동안 이제 사상 최고가를 낸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제 벌어졌죠. 예.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흐트렸고 또 시장 경제가 일으키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면서 최근에 이제 이런 흐름들이 조금 변화를 나타내고 있죠. 뭐냐면 물가가 이제 오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금리도 올라가고 최근에 이제 파월은 테이퍼링 속도도 내고 내년에 금리 인상도 연이어할 것 같은 분위기를 내면서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 이걸로 이제 금융시장 환경이 이제 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익숙해왔던 이 뉴노멀이라는 환경에서 이걸 이제 새로 뉴노미널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성장은 없는데 물가와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안 좋은 환경 그리고 이제 심하게 이게 이루어지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주식시장의 최악의 환경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지금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양상을 펼치고 있다. 생각이 서로 다 많이 엇갈리니까요. 그래서
아마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그동안 쭉 좋은 흐름을 보여왔던 성장주들도 일정 부분 타격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여기가 이제 이런 흐름들이 정말로 우리가 오랫동안 이루어왔던 그 상승 추세, 추세 자체를 훼손하면서 우리는 이제 주식을 그만둬야 되는 환경으로 변하는가에 대한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이제 어떤 단기적인 조정이면 추세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 조정은 사야 되는 조정이 될 것이고 추세 자체가 이제 마감이 돼가는 국면이면 뭐 단기 조정이 나와서 고점에 못 팔았더라도 네. 주식을 이제 접어야 되는 시점에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지금 중요한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냥 물려서 계속 기다리느니 차라리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지금 팔아서 좀 이렇게 장이 어려울 때는 주식을 쉬어야 하는지에 대한 변곡점에서의 판단이 중요해서 저희가 특별히 또 센터장님을 모시고 고견을 듣는 것인데 앞서 말씀하셨던 저성장, 고물가 그리고 고금리,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런 흐름이라면 결국 시장의 추세적인 하락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지금의 어려운 국면에 내년에도 이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을 한번 제가 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 쭉 설명을 조금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준비된 그림들이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면요.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것은 사실 단기 조정은 크게 이제 문제가 아니고요. 공포를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오른쪽 맨 끝이 지금 이제 상승 추세 장이거든요. 2009년 이후로 10년 넘게 이제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과거에 보면 이렇게 초강세장이 나왔을 때 그 마무리가 저렇게 진한 그 파란색으로 된 밑으로 아래로 이제 빠지는 급락 국면으로 마감이 됐다라는 거죠. IT 버블 붕괴도 있었고 그렇군요. 금융위기도 있었죠. 그래서 이 강세장의 끝이 저렇게 아주 장기 예. 하락 국면 그리고 급락으로 마감되는 흐름들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진입을 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공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국면들의 공통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게 이제 지금과 비슷한지에 대한 판단인데요. 다음 그림 보시면 네. 저희가 판단할 때는 경기와 물가 측면에서의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하는 때는 저게 보시면은 이제 그 옅은 하늘색이 리세션이라고 표시된 앞에 그림요. 네. 예, 경기 침체거든요. 앞에 그림 침체. 다시 들어가 보시죠. 예. 예, 보시면 경기 둔화나 앞에 그림 한번 아니요. 그다음요. 네. 그 경기 예. 국면마다 이제 차트로 주가 흐름을 넘겨주시면 나타낸 됩니다. 것인데 앞에 이제 이 그림 보시면 파란색 옅은 하늘색이 이제 경기 침체 국면이고 나머지는 이제 그런 경기 둔화이지 침체는 아니었어요. 경기 침체는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가야 됩니다. 2분기 연속. 그게 이제 침체 국면을 정의하는데 예. 그때만 이제 주가가 빠지죠. 그래서 앞으로의 경기가 이제 둔화되는 것은 맞죠. 성장률 측면에서는. 그러나 그게 경기 침체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저희는 뭐 경기 침체 국면으로 진입하지 않는다고 보니까 경기 측면에서의 저런 그 주가 흐름이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 물가가 굉장히 우려하시는데 인플레이션을 우려하죠. 근데 인플레이션을 보시면 저 인플레이션 로, 뭐 미들 로, 뭐 미들 하이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나타날 때는 주가가 안 오를 수는 있어도 급락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없는 마이너스 1% 미만의 저 디플레이션으로 이제 명명이 되는 저 진한 그 파란색 그림이 디플레이션이거든요. 네, 그때 이제 주가가 장기 하락 국면으로 나오는데 저희들은 지금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디플레이션이 아니면 훨씬 더 안정적인 흐름이다.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는 내년 상반기를 정점으로 인플레이션율은 좀 둔화될 걸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정작 걱정해야 되는 것은 디플레이션인데 디플레이션은 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 네. 경기나 물가 측면에서 앞서 봤던 과거의 어떤 그 주가가 장기적인 급락과 침체 국면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다음 그림 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 시장을 조금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의 주요 논리가 네. 앞으로 한 2, 3년간은 성장률이 이제 둔화된다. 다음 그림 넘겨주시면요. 예. 미국과 한국 모두 이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또 다음 그림 보시면 기업 이익이 성장률이 좀 둔화되죠. 그래서 이 둔화라는 것을
추세의 마감으로 해석하기에는 논리적 비약이 조금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요. 저희가 사실 정작 보는 것은 경기나 물가보다는 시장의 본질이 거기에 있다고 보지 않는 거죠. 다음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 경기와 물가는 계속 움직였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왜 이런 장기 상승 추세가 펼쳐졌냐. 그 기간 동안의 공통점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네. 그게 이제 시장의 본질이죠. 저희들이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컸고 산업적으로도 성장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촉매가 돼서 이 IT 기술이 융합된 초연결 사회로의 어떤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 과정에 있다고 보거든요. 예, 뭐 테슬라와 네. 같은 기업이 얘기해주고 있었죠. 네, 뭐 테슬라도 그렇고 이 모든 그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생성하는 데이터를 이제 알 수 있게 됐고 그 가치를 발굴할 수 있고 그 가치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기술들이 이제 융합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파생되고 있고 주도주도 계속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메타버스 NFT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고 이것이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10년간의 상승장을 이끌어온 것이지 계속 변화해온 경기나 물가나 금리가 핵심적인 요소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산업이 완성화되고 공급 과잉이 나오면 이제 시장은 끝이 나겠지만 예. 아직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런 세상으로 완전히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발전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시장의 본질이고 이러한 흐름이 계속 반영되는 시장의 상승 추세는 단기적인 조정은 언제든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추세적인 해석으로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업을 혁신으로 이끄는 기업의 성장은 계속된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경기나 물가 측면에서의 우려를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 기업의 이익이, 성장이. 네, 침체나 예. 디플레이션이 아니면요. 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그 인플레이션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올라가는 그 미분값이죠. 계속해서 이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는 그 값은 이제 상반기를 정점으로 둔화가 되겠다. 물론 절대적인 물가 수준은 조금씩 올라오지만 그 증가율이 둔화될 때는 사람들의 관심도가 떨어지거든요. 예. 영향력이 그게 이제 상반기가 정점이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은 올해 하반기에 왜 이렇게 소외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들 저희 채팅창에도 한국장 투자 못하겠다, 미국 시장으로 가자라고 하시는 네.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예. 사실 미국 증시가 제일 좋죠. 근데 우리가 미국 증시 기업들을 일일이 한국 기업만큼 분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한국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이 한국 증시가 굉장히 아주 기본적인 논리네요. 또 환율도 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미국 증시도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도 해도 좋지만 물리적 한계 그리고 지식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한국 증시도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 증시가 하반기부터 소외받은 이유를 대부분의 어떤 그 시장을 좀 좋지 않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거대한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이유들, 미국 금리, 인플레이션, 코로나 확진자 수, 테이퍼리 이런 것들은 다 미국과 관련된 얘기인데 정작 한국 증시가 소외받은 이유를 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논리적으로 결함이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한국 증시가 하반기부터 이제 사실은 소외받았죠. 네. 예, 그 이유들을 보면 결정적으로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으로 변한 거. 그러니까 한국은 시총의 40%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차지하니까 사실 이게 부진하면 전체 지수는 오를 수 없는 거죠. 그게 있었고 또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주로 이제 중간재 원재료를 사와서 최종 소비재를 만드는 과정에 있는 그 중간재를 납품 수출을 많이 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올라왔을 때 과연 이게 가격 전가를 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코로나19 이후에 국가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무역이 절대적인 어떤 비교 우위에 의해서만 무역이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편, 내 편을 나누는 공급망이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아무래도 외국인의 시각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수출 비중이 중국이 가장 크니까 중국의 어떤 공급망에 편성돼 있는 흐름으로 보고 약간 좀 소외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국내 내부적으로는 유동성이 주식이 조금 변동성이 줄고 좋지 않으니까 예. 이 유동성들이 상당 부분 코인으로 이동하면서 코인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예. 작년과 달리는 유동성의 힘도 좀 잃었다. 이 네 가지 요인들이 하반기부터 한국 증시가 소외되었던 이유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해주신 네 가지가 내년에 좋아질 그렇죠. 같습니까? 이 이유들이 이제 내년에도 그대로 바뀌어야 이어질 것 내년에 같은데.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를 예.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린 반도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의 하우스 입장에서는 내년 1분기가 반도체 디램 가격의 바닥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가격은 계속 내려갈 겁니다. 디램 가격이 내려가겠지만 내려갔을 때 삼성자와 하이닉스와 같은 공급 업체들이 과연 공급 정책을 어떤 스탠스로 바꿀 거냐. 예, 그 수익성이 훼손됐을 때 계속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공급량을 줄인다는 어떤 정책들이 나올 걸로 보기 때문에 그게 예. 아마 주가의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보고 올해 부진했던 반도체 업황에 대한 시각들, 현재 부진한 것들이 어떤 전환점을 마련한 시기가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말씀드린 대로 내년 하반기부터 둔화가 되면 이 우려들은 조금 줄어들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중국 공급망에 있다라고 외국인들이 시각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로 주요 수출인 반도체나 2차 전지는 이미 이제 뭐 뉴스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쪽 투자를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시각도 미국 공급망에 한국 경제가 약간씩은 산업적으로는 바뀌고 있다라는 인식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되면 지금 하반기에 부진했던 이유들이 점점 해소되지 않겠느냐 내년에는 이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은 강세장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네, 아까 제가 여기 이동하면서 타이틀을 봤는데 속에 무조건 강세장인데 무조건은 없죠. 예, 네. 시장은 유연성이 있어야 되고 네. 그 상황에 따른 대응이 필요한데 무조건은 너무 자극적인 단어인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의 저희들이 조건에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적인 측면에서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한국 증시가 소의 흐름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예,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거죠.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무조건 강세장에서 유연한 강세장으로 바꿀게요. 어때요? 괜찮으십니까? 센터장님 오늘 모시고 얘기하니까 그동안의 갈증이 다 풀린 것 같은데 늘 아쉬운 것은 시간이 참 아쉬워요. 나중에 특집으로 또 한번 하시죠. 네? 센터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정말 짧게 우리 투자자분들께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할 아이디어에 대해서 저희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어떤 업종이 좋냐라는 거예요. 아주 짧게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네. 지금까지 나온 그 드린 내용들의 이유가 이제 전략으로 녹여야 돼요. 예, 일단 미국 공급망에 들어가야 되고 이 가격 정가에서 가격 정가력이 있는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산업들을 추세적으로 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는 미국 공급망과 독과점적 지위를 글로벌 시장에서 누리고 있죠. 예, 이것들은 뭐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조정이 추세적 하락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 조정을 활용해서 비중을 늘리시는 게 내년 1분기를 지난 시점에서는 효과를 발휘할 것 같고요, 수익률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국가 간의 갈등에서 벗어나서 소비자가 선택해서 쓸 수밖에 없는 업종들. 그게 이제 그 컨텐츠나 게임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하드웨어적인 건 무역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그런 거와 관계없이 침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어떤 그 기업을 사야 될 건가의 문제인 거지. 업종 측면에서는 소프트웨어적인 컨텐츠나 게임 뭐 이런 그 문화적인 어떤 부분의 업종들은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메타버스 NFT에 주목하고 있는 게임주와 반도체와 2차 전지가 함께 오르면 정말 좋겠네요. 그럼 진짜 강세장이 네, 올 것 반도체와 같습니다. 2차 전지가 좋은데 시장이 안 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렵죠? 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의 논리대로 정말 내년 시장이 그렇게 흘러가길 바라면서 결정적 투자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의 이경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